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죠. 미국의 시장 구조법. 쉽진 않아 보이지만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요, 3명 우리가 잘 아는 국가의 수장이 3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달러 인덱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재밌죠? 달러의 약세가 다른 통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지금 이제 올랐다. 이제 원화도 엔화도 살짝 튀어 올랐죠.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졌죠. 이게요, 사실 좀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 약달러를 원합니다. 근데 강달러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약달러, 이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약달러를 추구를 하면서 달러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약달러가 되면 이 미국 신뢰, 국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급속한 달러의 약세는 원치 않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겠다. 이런 느낌의 추측을 일축합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달러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트럼프는 약달러인데 스콧 베센트는 또 강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무역 적자 예전처럼 이제 많아지지 않아. 미국 무역 적자 줄어들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약달러가 실은 필요해요. 퍼져줘야 됩니다. 달러 패권. 근데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 관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초리 휘두르잖아요. 지금 1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국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는 강달러가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무기로 채찍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여기서 급속한 달러의 약세. 이거는 이제 또 달러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스콧 베센트 우어우어 하십시오 하면서 브레이크를 그냥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의 시총이 하루에 6.65조 달러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시총만큼 금의 시총이 하루에 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온스당 5,000달러 넘었는데 금방 5,500달러가 됐거든요. 이거 보면 저는 그때 생각나요. 2017년 특히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 영어로 blow up 탑이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쭉쭉 가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은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니까 당분간 슝슝 모드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마인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는데요. 지금 추가 스테이킹, 이거 거의 조 단위로 스테이킹을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25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또 몇만 개를 사고 스테이킹을 아무리 맡겨도 대부분 제가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 역할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보는데 다 똑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이건 좀 중요하다 싶은 뉴스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한 4년, 5년 동안 스트래터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상승세나 하락세나 춤에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상계, 맨날 이제 아무따 비트로 비트코인 몇만 개씩 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무덤덤합니다. 지금 딱 그때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히 근데 이게 지금처럼 가격이 안 좋을 때 있죠. 하든 말든 스테이킹 더 관심이 잡으니까 더 없어집니다. 아, 그래? 지금 가격 다 떨어져서 끝났는데 그게 어쨌다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22년도 기사들을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때 마이클 세일러가 먹었던 욕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2천억을 날렸다. 비트코인 빚으로 샀다가 10억 달러. 이게 이때는 환율이 한 1200원 했었죠. CEO가 사퇴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사퇴를 했다. B2에서 1조 3천억 손실을 봤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2022년 5월 5일인데요. 이 테라 루나 전입니다.
비트코인이 21,000달러까지 하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한다. 근데요, 비트코인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마진콜 발생했습니까? 스트래터지 청산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됐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일반 개미들이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알트코인 얼마나 팔았을까요? 막 피닉셀 엄청나게 했었죠. 22년 뭐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스트래터지는 이게 장부상 손실일까요? 실제 팔아서 실현된 손실일까요? 이거 장부상 손실입니다. 1조 3천억을 날린 게 아닙니다. 날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으로 팔지 않았는데 무슨 손실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보면 일반 이제 개미 투자자들 도망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래터지는 묻고 또 뭐 전환사채다 뭐 나중에 이제 주식 팔고 계속 비트로 비트코인 지금 뭐 71만 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메타플래닛 작년에 그러니까 장부상 손실이 엄청나요. 거의 제가 보니까 조 단위입니다. 메타플래닛 뭐 35,100개 들고 있거든요. 비트마인 이더리움 들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지금 미실현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비트마인. 그러니까 지금 평단가 밑에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냥 잠수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았습니까? 마진콜 청산 당했습니까? 안 당했죠. 장부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메타플래닛이 작년에 큰 매출과 수익을 올렸다니까요. 이건 뭐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스트래터지는 이제 배당 주는 4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파생 상품 만들어서 파는 그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옵션이라 하면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으면 콜옵션 프리미엄을 파는 거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떨어질 거 풋옵션을 더 이제 막 22년도 이때는 뭐 이제 그 피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공포를 더 조장해서 이거 이제 수익화 시켰던 거예요.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 사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은 옵션을 판매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파생 상품을 판매할 필요도 없어요. 왜?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지 않죠. 이자가 없죠. 이더리움은 이자를 주네요. 이거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 깔끔하고 단순한 그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구간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뭐 22년을 방불케 할 만큼 제가 2018년 뭐 11월, 12월에 제가 비율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느낌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밟고 밟히면 거의 다 대부분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번이 거의 뭐 4번째인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시점을 못 잡는 거지 느낌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건 잘 모르죠. 이거 제가 알면 알려드릴 텐데 모릅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하지만 놓친다면 이제 비트코인 일반인들이 잘 안 사세요. 왜 그럴까요? 1억이 넘었는데 손이 갑니까? 특히 주식 하시던 분들은 뭐 0.001개 사는 그 개념을 아직 평생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왔다 갔다 지금 초반에서 있지만 이게 나중에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심지어 저는 1억도 간다 보거든요. 아직 이더리움 제대로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토큰이나 말만 나오고 있지 아직 시작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거 이제 열차 떠나면 제가 이 가격은 제가 볼 땐 추억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다 같이 힘들 때 나는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모두가 힘들 때 나도 물론 힘들지만 나도 정말 너무 짜증나지만 어떻게 지금을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손쉬운 접근법 제일 좋은 게 이제 빚으로 갖다 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끌하는 거죠. 잡코인 사서 가지아를 외치는 건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스라고 뭐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 분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쉽지 않은 걸 전 아니까. 22년도에 지금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겨우 13만 개 들고 있었거든요.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던 마이클 세일러 지금은
비트코인을 무려 71만 개를 쟁여놓고 지금도 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유지가 될 거냐? 마르지 않는 샘물, 비트코인 자산으로 갔고요. 이미 지금 뭐 청산 뭐 어쩌고 이 가격은 한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생성해서 자꾸 무슨 파생 상품을 팔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 주인이 누굽니까? 스트래터지예요. 지금 이제 조금 지금은 좀 그렇지만 증명이 아직 이더리움 좀 덜 됐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스테이킹 이자 따박따박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겠죠. 근데 이더리움이 전 세계 모든 뭐 자산이 가치가 뭐 토큰화 된다면서요. 이 위로 올라온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이더리움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시세도 오른다. 피터 틸이 바보일까요? 전 바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가 작년 뭐 이제 회계들이 이제 그 수치들이 나오겠죠.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한화로 대략 3천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린 겁니까? 미실현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고 장부상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뭐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비트코인을 판다.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꼭 이럴 때 한 번씩 꼭 돌거든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 팔까요? 저는 당분간은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스트래티지. 이거 가지고 장난치기 딱 좋죠.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 ETF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가 아니고 핵중앙화로 가는 거거든요. 스트래티지 뭐 이제 70몇만 개 블랙락 뭐 여기도 뭐 70만 개 쟁여놓고 있으면 그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뭐 생각하는 계획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타이밍이다 싶으면 전 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근데요. 안 팔고도 숏배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확률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 이게 2017년 12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선물이 이제 나오면서 숏배팅에서 1년 내내 떨어뜨려서 큰 돈을 기관들이 이때 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고점에서 이게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고요. 이 스트래티지가 판다고 하면 공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때 팔면 이제 특히 이제 하락 뭐 이런 장세에서 뭐 판다고 하면 이제 패닉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피바다가 되면 그때 다시 헐값으로 다시 살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 뭐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진짜 믿음은 그럼 언제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막 하락 장세가 막 이어지고 정신없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CEO는 바뀌었습니다. 또는 중국에서 뭐 대만을 나중에 뭐 꼭 중국 대만 전쟁뿐만 아니고 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때 비트코인 살 수 있냐 없느냐가 전 진짜 믿음이라 봐요. 저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사지만 그때는 많이 사겠죠. 진짜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행동이 없다.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라고 하는 게 까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답의 형태로 받는 거지. 제가 찐이라는 걸 왜 붙였을까요?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겨울 폭풍에 비트코인 채굴 중단, 채굴사 수익이 최대 150%가 증가했다. 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력이 갑자기 정전이 돼버리다 보니 그리고 좀 비트코인도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중소형 회사에서 그러니까 채굴기 그러니까 전력을 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예를 들면 저 AI 쪽 전력 수요 많은 곳에 전력을 판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3배 가까이 돈을 더 벌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소형 채굴 회사들이 채굴기를 이제 못 돌리고 전력을 저쪽으로 이제 팔아서 별도로 돈을 벌고 어쨌든 경쟁자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대형 이제 그 채굴 회사들 뭐 테라울프다, 아이렌 같은 데는 오히려 주가가 뛰어버린 거예요. 급등을 한 겁니다.
이제 제 생각은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버티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못 버티고 포기를 하게 되니까 대형 경쟁 회사, 채굴 회사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더 저렴하게 더 싼 전력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채굴 회사는 이제 사실 좀 포기를 한 거죠. 투자로 이거 그대로 비유를 하면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 인내심 없는 그 사람의 비트코인이 인내심이 큰 곳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투 영끌한 사람의 돈이 비투 영끌 안 하고 여유 자금 많은 사람으로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소형 채굴 회사들이 근데 다행히도 AI 전력 수요가 지금 뭐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걸 팔아서 2배, 3배 어쨌든 장사를 해서 뭐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플랜 B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해서 원래 돈을 벌려고 하겠죠. 채굴 회사니까. 근데 잘 안 됐을 때 사실은 이게 플랜 B, 플랜 C가 있느냐. 전 투자할 때 우리가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보통 잘 될 때만 생각하고 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망해보신, 뭐 사업을 하다 망해보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처음부터 뭐 나는 보수적이 될 거야, 난 조심할 거야, 나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당해보면, 아, 이거 큰일 날 수 있구나. 투자할 때도요, 최악을, 고려를 쳐야 돼요. 이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이제 B2를 막 하시는 분들, B2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지금 알트코인 내가 이게 건드려서 잘 돼서 뭐 10배, 20배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어떡하냐? 플랜 B를, 이건 그래서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악일 때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줄이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 코인베이스에서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 상장 로드맵에 추가를 했고요. 재미니 거래소가 이제 G캐시를 테마로 한 암호화폐 신용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보상으로 G캐시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시는 일반 대중분들의 생각은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다 쓰레기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만 이제 킹왕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 이더만큼이나 저는 채택을 받은 알트코인, 이 친구들도 저는 미래가 밝은 코인이 전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뭐가 채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100% 채택이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은 건 알죠. 근데 결제에 최적화돼 있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정말 뭐 커피가 물론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제일 좋냐는 거예요. 이더리움 송금하는데 괜찮습니까? AI 친화적인 망이 이더리움 맞습니까? AI 이더리움 이제 쓸 거예요. 근데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쓰면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가 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적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펑션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자산이 비트, 이더 맞습니까? 플랫폼이 이더리움 망입니까?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레이어 2다, 뭐 솔라나다, 마블란체다. 얘네들이 막 갑툭튀 튀어나오는 경우가 뭘까요? 비트, 이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방러들이 선호하는 것은 화끈한 거 아닙니까? 밈코인, 시총 작은 코인, 그리고 선물, 무기한 선물이죠. 레버리지, 뭐 10배, 20배, 30배 끼는 거고, 탈중앙화 거래소, 이거 안 사라져집니다. 그러니까 밈코인에 투자하신 분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밈코인이라고 하는 섹터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남을 거예요. 왜? 사람의 이건 욕망이 필요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 충동 구매, 플랜 B에 대해서 생각을 만약 안 했다? 비중 조절, 충동 구매, 나 이건 조정이 잘 안 된다? 알트를 하시면 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하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다 사놓고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얘기를 해봤자 제가 드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저도 알트가 뭐 많이 물려 있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비중이 여기에 뭐 올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지 손실을 지금 안 봐서 제가 뭐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미래 에셋에서 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래 에셋이 좀 많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코빗에서 지금 뭐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나스닥 스톡홀름 여기 이제 스웨덴 쪽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ETF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브라질이다, 캐나다 이런 쪽이 가장 빨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스웨덴, 그다음 뭐 저기 지금 뭐 그 아랍에미리트가 ETF가 있지는 않지만 규제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미국, 홍콩은 이미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도지코인도 있죠. 저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이 뭐 28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뭐 이제 미확정인 거죠. 그 다음 ETF가 일본에서 되면 뭐 한국에도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스웨덴,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ETF 되면요. 한 몇 년 있으면 미국에서 보통은 상장이 됩니다. SEC에서 토큰화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연방증권법이 토큰화된 자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특히 이제 그 뭐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명확성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 숙제를 누가 했어야 됩니까? 게리 겐슬러가 했어야 돼요. 안 하고 도망친 거죠. 그렇죠? 지금 숙제를 뒤에 남아있는 SEC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토큰화 이거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는데 바로 열고 닫고 가격은 왜 이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 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하죠. 그 중에 저는 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시장 구조법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상원 통과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조금은 나쁘지는 않은 소식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으로 관계자를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콜라보레이티법 이거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 친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 은행업계, 뭐 JP모건 이 사람들을 불러서 회동을 갖습니다. 백악관 지금 암호화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관을 해서 이 회동에서 지금 무슨 얘기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는 이자, 보상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니까요. 근데요. 이걸 저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단어가 뭐냐면 시장구조법 재추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막혔다는 얘기고 이거 다시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봅니까? 백악관에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화이트하우스로 가는 거죠. 언제 만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챗 GPT한테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데 솔직히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신하시는 건 전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최적의 정보를 주지만 결국 최종적인 검증과 선택은 우리의 몫이겠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동을 언제 할 것 같냐? 뭐 벌써 1월 말이 됐기 때문에 한 2월 초까지도 보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기사가 이제 뭐 1월 29일 날짜였는데요. 원래 그 상원 은행이 표결이 계속 마크업이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이 어쨌든 연기가 됐는데 표결을 하기 전에 뭐 이게 합의를 하고 표결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표결하기 전에 코인 업계 은행 의견을 먼저 조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도 얘기를 합니다. 입법이 막힌다. 바로 업계를 불러서 딜을 만드는 패턴이 많다. 굉장히 잘 이제 콕 집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죠. 야, 그거 하나 조율을 못해? 지금 당장 다 튀어와. 백악관으로 다 모여.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1월에 뭐 마지막 주, 2월 첫째 주, 2월 뭐 초에 이렇게 모일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뭐냐면 비공개로 회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이게 그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막 기자들이 떠들면 이거는 좀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한 미팅이라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특히 은행 쪽의 반발이 크다는 게 핵심이에요. JP모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지 말라고요. 이런 거예요. 민주당 내가
로비 많이 했는데 진짜 이럴 거예요. 민주당 압박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은행 로비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협을 여기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방코인, 민주당, JP모건,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반대한다. 여기죠. 찐코인 누구예요? 트럼프, 블랙락,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당연히 찬성. 이제 이자란 표현보다는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방코인, 찐코인 인사들을 사실은 둘 다 각자 국회의원, 뭐 공화당, 민주당 뭐 로비 얼마나 했겠습니까? 둘 다 로비했어요. 반, 친 둘 다. 근데 백악관의 대장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타협, 절충에 대한 무게중심이 살짝 칭코인 쪽으로 가서 타협이 될 것이다. 이걸 뭐 비율로 하긴 그런데요. 6대4 정도로 칭코인, 코인베이스, 블랙락 쪽으로 살짝 기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냐? 뭐 자기가 답을 다 합니다. 완전 뭐 그렇다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허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난리를 치겠죠. 그럼 뭐 예적금을 대체하면 뭐 은행 문 닫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완전히 금지할 수도 없죠. 왜? 크립토 킹인데, 명색이 크립토 대통령인데, 트럼프 진영 철학도 안 맞고 미국에서 코인 혁신을 막는다? 뭐 다시 또 게리 겐슬러 시절 물음표 되는 거죠. 두 진영 모두 사실 로비 자금을 엄청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서 표심이 있죠. 이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충안은 무조건 나와줘야만 해요. 뭐 한쪽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자는 제한한다.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보상은 조건부로 허용을 하겠다. 이런 느낌. 명시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예요. 예금처럼 뭐 고정적으로 이자를 주고 몇 프로를 주고 이런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비를 거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은 허용하겠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든 뭐 결제를 하든 송금을 하든 뭐 레버리지를 써서 뭐 토크나 뭐 주식을 사든 이런 걸 하면 약간 인센티브 명목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이제 이자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발행 주체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은행 또는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는 기관만 가능. 아무나 뭐 이자 그냥 막 뿌려대면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무나, 그러니까 진입장벽 좀 높여놓는 거죠. 연준이나 재무부의 감독하에 운영을 하겠다.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막 이제 이자를 꽂아줘 이런 건 안 되고 간접적인 혜택의 개념인 거예요. 수수료 인하를 뭐 우리 신용카드 쓰면 그 리워드 보상을 주는 거 있잖아요. 포인트 개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양측 모두에게 지금 명분을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했다. 이제 이 정도면 받아들여라. 지금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말로 할 때 표결을 어떻게 통과시켜라. 약수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예금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무슨 결제 인프라 또는 뭐 나중에 토큰화의 어떤 그 쓰는 그때 쓰는 화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USDC 저기 서클이나 저기 코인베이스 아니면 이제 은행 쪽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덱스라고 하는 디파이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쓰는 요런 쪽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규제권, 제도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미국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결제에 대한 인프라로 가져가고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JP모건. 야, 니들이 그 생각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은행도 살렸다. 그리고 크립토도 살렸어. 둘 다 이 정도면 윈윈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인 투자가 참 뭐 저도 오래 지금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요즘 느껴요. 우리가 미국 정치, 입법, 규제
뭐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됩니까? 이게 좀 불행하게도 저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 경제, 매크로, 뭐 지정학, 뭐 미국 주요 기업들, 뭐 연준, 뭐 이 의장이 누가 되고 이번에 또 어떤 회사가 IPO를 하냐 챙겨 보시면 좋죠. 챙겨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생일에 스페이스X를 IPO 상장을 하겠다라고 뭐 저울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떴습니다. 본인의 생일이 언젠가 봤더니 6월 28일이래요. 그리고 그때 뭐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6월 중순 뭐 어쨌든 이때 6월 중순 하순에 하지 않겠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뭐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 2,140조입니다. 그리고 IPO 통해서 한 71조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겁니다. 2019년 아람코를 뛰어넘게 되겠죠. 하지만 6월 달에 상장이 될 것이냐 조금 촉박하다. 뭐 글로벌 로드쇼도 하고 SEC한테 이제 뭐 상장 의사 통보 절차라는 게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도 이게 반반입니다. 6월 달에 진짜 될지 아니면 또 뒤로 밀릴지. 잘 된다면 이제 잘 될 시나리오를 얘기 드린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구조법이요. 올해 아주 빠르면 2분기인데 늦어도 3분기에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연준에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돈을 좀 더 찍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 쪽에 기존에 없었던 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을 통한 이게 이제 신용 창출이거든요. 규제 완화가 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유동성과 명확성이 만나는 지점이 올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이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거겠죠. 그리고 올해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 모르지만 스페이스X와 함께 굉장히 큰 대여 중에 하나는 오픈 AI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기업 공개를 만약에 한다면 이 물 좋을 때 하겠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뭐 글쎄요. 본인의 선택에 따른 뭐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코인을 뭐 사라고 뭐 누가 이렇게 협박을 해서 사시는 분 없겠죠. 뭐 강요해서 사는 분은 없는데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다리는 거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요. 세상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미 100%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회가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져 있는데 그거 사서 뭐 얼마나 우리가 시세 차를 가져가겠습니까? 투자가요.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흘렸던 땀과 눈물을 그냥 다 쏟아 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하지 않습니까? 원화채굴 하고요. 뭐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계속 뭐 이렇게 인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긴다라고 볼 수는 전 없다고 봐요. 여기에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 노력이라고 봅니다. 100% 이기면 좋죠.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우량 코인을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고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요. 실패가 전 어렵다라고 봐요. 우량 코인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있죠. 4대 천왕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실패를 만약에 했다면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요.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봐요. 뭐 실패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실패를 안 합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실패를 조금 지금까지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요. 저는 최대한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량 코인 위주로 계속 가져가면 저는 이제 끝의 결과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